기후변화란 말 상당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뭐 수차례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교재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저와 직접적으로 이렇게 쓰면 이 모니터를 보던가 저를 보던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책은 뭐 굳이 보실 필요도 없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리고 쓰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이고 근데 이 말은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 나와 있어서 그렇긴 한데 뭘까요? 여기 보면 그냥 최근에는 그냥 지구온난화는 이 기후변화를 그냥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기후가 어떻게 변했냐에 그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나 여러분들 어렸을 때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썼을까요? 뭐 그 당시에는 뭐 먹거리가 뭐 더 귀했기 때문에 먹을 문제가 더 귀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뭐 추측한데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도 이 기후변화라는 말은 거의 사용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 기후변화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건 조금 약간 오래되긴 자른데 여기 보면 약간 이제 푸르스름한 게 지구가 조금 이제 차갑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1940년, 50년이면 우리가 거의 이제 광복 그쯤이죠. 그때는 지구가 그나마 이렇게 푸른색 계열을 띠고 있기 때문에 뜨겁지는 않다는 거였죠. 근데 2000년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때 급속한 70년대, 80년대 급속한 산업화 현대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많은 공장들이 생기고 그다음에 또 많은 변화들이 있었죠. 근데 이 지구도 그만큼 변했다는 거죠. 좀 전에 이랬던 지구가 지금은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2010년까지 이렇게 왔는데 과연 50년 이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지구가 이렇게 푸르스름하게 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 지구의 모습을 상상을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상태로 간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여기를 멈추지 않고 달리는 폭주기관차처럼 계속적으로 산업화를 하고 공장을 가동시키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나도 마련하지 않고 한다면 뭐 제가 넘기진 않은데 바뀌어버렸네요.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푸르렀던 색을 띠었던 지구가 불과 150년, 200년 사이에 이렇게 엄청 뜨거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뜨거워지면서 뭐 최근에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나요? 대답을 안 하셔서 바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세요. 지구가 뜨거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북극에 있던 빙하들이 점차적으로 녹아가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녹아지면 당연히 녹는 물들은 해 수면을 상승을 시키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왜 저는 가장 슬픈 이게 지구 변화 에너지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진인데 이 북극곰이 이게 수영 잘하죠. 그리고 찬물에서 잘 살고. 근데 얘네들도 동물인지라 얘네들도 좀 쉬어야 되는데 계속 쉬지 못하고 헤엄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이렇게 작은 공간에서 얘네들이 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극곰이 익사했다고 하면 믿어지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웃기는 소리, 뭐, 그 예전에 그 조호련 선수가, 수영장 25m도 헤엄 못 친다는 소리가 똑같은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좀 더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 해수면이 지금 여기 선생님하고, 뭐 답을 안 해주셔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할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 이 가라앉는 나라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 가라앉는 나라를 이름을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나요? 일본 말고요. 딱 우리가 기후변화하면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있어요. 왜? 태평양 쪽에 한간 써 있나요? 빨리 찾으시면 어디 나라 써 있네요. 제가 봐도. 네. 빨리 찾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생님께 에코백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좀 치세요. 어제 교육 받았잖아요. 자, 여기 써있네요. 투발루라고.
이게 단순하게 뭐 일본도 물 잠긴다고 하지만 여기는 진짜 많이 잠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 속도가 계속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지구의 온도가 왜 올라갈까요? 우리가 지구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가장 주된 요인은 뭐라고 우리가 알고 있나요? 예, CO2, 이산화탄소죠. 이산화탄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우리의 지구를 덮이고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게 되면 우리가 온실 효과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들 한여름에 비닐하우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온도가 어떠나요? 막 상상을 초월하죠. 막 45도 막 이렇게 되는데 밖에 온도도 안 그래도 더워서 30몇 도인데 하우스에 들어가면 그냥 쭉 땀이 흘리죠. 근데 지구가 점차적으로 그렇게 바뀌고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것들도 저감시킬 수 있고 쏠겠지만 당연히 햇빛을 이렇게 비치고 그다음에 지구의 대표적인 지구는 다시 또 이게 복사열로 방출을 시키고 이런 순환 과정들이 올바르게 작동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온실 효과나 이런 것들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이게 한 리듬이 하나 깨지기 때문에 어떤 톱니바퀴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서 가야 되는데 톱니바퀴 하나가 딱 부러진다고 하면 하나 어긋나겠죠. 삐걱 소리가 날 거고 결국 나중에 가면 이 톱니바퀴가 돌아가지 않게 되겠죠. 이렇듯이 이 지구도 지금 이런 시스템이 하나의 교란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자연적으로 했는데 우리가 무분별하게 축산 폐기물, 에너지, 과도한 에너지 사용, 산업 공정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이 지구를 뜨겁게 하는 물질들을 방출함으로 인해서 지구는 계속적으로 온도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계시죠?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난화의 주된 범위이다. 그래서 이 6가지의 가장 큰 온실가스라고 그러고 그중에서 이산화탄소는 주범이라고 많이 이야기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온실가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할까? 우리가 뭘 바뀔 건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겠죠? 글씨도 적게 보이고 이게 스크린 크면 조금이라도 보이겠는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자, 이 사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여러분들 귤 하면 당연히 귤은 어디서 생산됐나요? 제주도죠. 근데 제주도에서 요즘 제주도에서만 귤이 나오나요? 요즘은 거제에서도 귤 나오고 막 다양한 곳에서 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만큼 뭐가 돼? 기온이 점차적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전에는 제가 이제 나주 쪽 출신인데 나주 배가 유명했잖아요. 요즘은 나주 배도 유명하긴 하지만 이쪽에서도 배들 많이 나오잖아요. 위쪽에서도. 사과는 예전에 아래쪽에 있는데 대구 사과 있는데 요즘은 뭐 충주 사과 유명하잖아요. 그만큼 이렇게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당연히 뭐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작물에 대한 재배 패턴도 바꿔질 뿐더러 그렇게 되면 여기에 예전에는 기존에 있었던 뭘 생산했다가 이게 올라가고 그럼 여기는 당연히 다른 농작물로 대체를 한 거죠. 그러면 다른 농작물로 대체를 할 때 이 기후에 맞게 농작물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는 예전에 하지 않았었던 것들 외국에서 수입해서 온다는 거죠.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하고는 밀접한 관계는 없겠지만 우리의 생활 패턴은 조금씩 바뀌어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했었는데 우리가 물로 인한 수인성 질병들도 많이 발생하는 거죠. 이 물에 또 영향을 또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찌찌가무시병, 근데 예전에 우리가 뭐 잔디밭에 뛰어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생각을 하셨나요? 전혀 우리가 뭐 요즘 뭐라고 그러죠? 살인진드기라고 하나요? 예. 그런 것들 우리가 전혀 생각도 안 했잖아요. 그냥 잔디밭에 뛰어놀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도 미처 깨닫지도 못한 것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외국에 있는 것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또 발생되는 것들 우리가 소나무 제선충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소나무 제선충들도 소나무에 우리나라 고유의 뭐 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소나무들도 다 폐사를 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얀개미 같은 것도 수입돼서 모든 나무를 또 위험을 하고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지구 온난화 같이 시스템으로 맞물려서 외부에 했던 것들이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위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지금 온도가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냐 보면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산업화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2000년대 들으면서 이 상태의 속도로 가면 우리 한반도 온도는 좀 전에 지구의 온도와 비례해서 똑같이 올라간다는 거죠. 아니면 그보다 더 급격하게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제 말보다 확실히 이게 더 느리게 하네요. 근데 이게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뭐 30년대, 40년대 안 사셨겠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뭐 크게 이야기할 수 있는 뭐 대규모 공장 이런 것들은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5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6.25 사변을 겪으면서 많은 것들이 피해를 봤었고, 그 다음에 70년대 하다 보니까 6, 70년대에는 우리가 그렇게 뭐 이야기할 게 없었어요. 근데 7, 80년대 때는 우리가 공장들이 많이 세우면서 굴뚝이 세우다 보니까 이 상태로 가면 우리의 한반도 온도는 무려 4도 이상, 6도까지 치솟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단순히 뭐 6도 차이 나봤자 뭐 얼마나 차이 나겠어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1도의 차이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수온 1도 차이로 인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나라에서 잡히지 않았던 뭐 열대 어종들이 우리 뭐 제주도나 이쪽에도 다 들어온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전에 그렇게 많았던 뭐 이게 뭐 어획을 무분별하게 남획해서 하는 문제도 있겠지만 명태나 이런 문제, 명태가 지금은 거의 안 잡힌다는 거죠. 이게 굳이 어획량의 감소 내지는 남획으로 인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수온의 변화로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또 같이 이야기 봐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1도의 변화는 우리의 생활의 삶을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무려 6도라 이 변화는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열대 속에 우리가 삶이 이제 던져진 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요즘 뭐 예전에 열대야 그렇게 우리 이야기한 적 없었잖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열대야에서 막 사람들이 에어컨 없으면 진짜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그런 뭐 가전제품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잖아요. 뭐 제습기, 뭐 그 다음에 에어컨 이런 것들. 그리고 예전에는 에어컨들이 뭐 거실에 하나 동그라미만 있었는데 그리고 선풍기 틀고 이랬는데 요즘은 뭐 트윈온에서 안방에 하나 있어야 되고 거실에 있어야 되고, 그런데도 덥다고 많이 느끼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이 좀 전에 봤던 사진처럼 각종 이렇게 모든 것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기후가 변하면서. 근데 뭐 슈퍼 태풍이 뭐 1년에 예전에는 한 개 올까 말까 했는데 뭐 두세 개 온다. 방송에서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 가전제품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마케팅을 할 때 뭐 사상 최악의 뭐 더위, 무더위 막 이렇게 해서 뭐 에어컨 신나게 팔잖아요. 그다음에 뭐 제습기도 신나게 팔고. 근데 결국은 딱 들어보면 올해 별로 안 더웠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것들을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지구가 더워질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불안, 공포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또 먹히는 거고. 근데 우리는 그런 위험이 항상 또 노출이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이게 이런 이야기는 뭐 계속 반복되고 이야기 되겠지만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기후변화를 할 때, 대응을 할 때. 단순하게 그냥, 기후변화하니까 진짜 뭐 공장들 다 문 닫아야 돼? 아니면 뭐 나무를 그냥 수만 그루 뭐 심어야 돼?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 대책이 있을까요? 단기간적으로나 아니면 장기간적으로? 공장 다 어느 날 진짜 잘 가동되어 있던 공장을 하루아침에 문 닫으러 가면 그 공장 업주는 알겠습니다. 문 확 닫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문을 닫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당연히 그래야죠 라고 수긍할 수 있을까요? 전혀 그러지 못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적응을 해야 되죠. 사람이 거기에 맞게. 근데 적응을 하려면 현명하게 적응을 해야 되겠죠. 날씨가 뭐 더우니까 우리가 어느 날 이렇게 평범하게 지냈다가 우리가 뭐 아프리카 사람처럼 그 무더위도 그냥 견디자고 하면 그건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황에 맞게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될 게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사용했던 전기나 에너지, 특히 에너지를 전기라고 하니까 이 에너지나 이런 생활 소비 패턴들을 일정 부분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해서는 담보를 하고 가야 된다는데 그 담보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할 거냐 아니면 조금씩 줄여나갈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내 생활 패턴은 줄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면서 난 적응하겠어 이렇게 하면 이게 과연 올바른 적일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묻고 싶은 건데
우리가 적정하게 어느 정도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선행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정도 뭐 10개를 한다고 10개를 기존에 썼다고 하면 9개 정도만 쓴다. 이렇게 해서 적응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건 어느 정도 합리적이고 현명한 적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도 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뭐 과도하게 내가 목표를 뭐 5개 절반을 줄이겠다. 그럴 분들은 전혀 없거든요. 저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 정도로 하는 줄일 수 있는 완화와 적응을 동시에 상호 보완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너무 따분하죠. 왜 우리가 뭐 이 기후 변화 이거 국가가 좀 전에 이야기했더니 국가가 해야 된다면서 왜 나는 우리 가정만 잘 지키면 된다는데 왜 이런 걸 이야기할까 하는데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알고 계셔야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기후변화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산품, 어떤 공산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생산을 가동하거나 공장을 가동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이 발전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전기, 에어컨, 그다음에 이런 TV에 사용되는 것, 모든 전기들을 에너지로 칭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이것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런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에너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 다양한 에너지들에 대해서 한번 추가적으로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예. 여러분들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뽀로로인데 그렇죠? 이건 사람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사람이 직접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움직이는 거고 그러면 당연히 에너지원은 이 사람이 이 뽀로로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 차를 타거나 기차를 타게 되면 이건 뭐가 할까요? 얘네들이 자동 예전처럼 혹시 꼬마 자동차 붕붕이라고 아시나요? 뭐 꽃향기를 받으면 막 힘이 막 솟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자동차가 있었으면 그 사람은 진짜 인류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한 건데 그렇게 가는 차는 없잖아요. 우리 선생님 뭐 현대자동차 계시는 선생님께서 알고 계시면 그나마 요즘 친환경이라고 하고 있는 차가 전기자동차, 뭐 수소자동차 이런 거지 대부분에 있는 차들은 다 휘발유나 뭐 경유를 떼서 움직이는 차들을 우리가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한 것처럼 이 에너지는 단순히 어떤 힘을 변화시키는 거긴 하지만 이게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외부 에너지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느냐에 가장 커다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에너지를 이렇게 차나 자동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전기를 사용할 때 에너지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대해서 볼 건데 우리가 이 전기를 만들어낸다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기 다 나와있죠. 뭐 석유, 석탄, 천연가스, LPG 이것들은 화석연료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뭐 옛날 고등학교 물리 시간 내지는 과학 시간 온 것 같은 기분이 드셔서 다들 조용하시는데 이런 전기들 에너지들은 다 이런 것들을 만들거나 또 요즘은 이제 우리는 뭐 핵을 원자력을 이용한 전기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근데 우리 반대로 이제 우리가 전기에 없었던 시대를 뭐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이제 그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지에서 어떤 뭐 하는 것들을 되게 즐겨 보는 편인데 여러분들 혹시 전기가 없이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 내가 나는 전기 없이도 뭐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해 보신 분? 살긴 사는데 너무 힘들죠. 근데 막상 그 생활에 노출되면 되게 힘드시겠죠. 당연히 저도 목숨이 좀 길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죠. 근데 무인도 같은 데서는 네. 생활하기가 더 편할 것 같은데요. 전기가 없어도. 근데 이 무인도라는 것은 내가 언제 다시 사람들과 섞이는 공간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다는 편하겠다라는 그런 것들이 내포가 돼 있는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아예 배가 난파돼서 무인도라는 곳에 덩그러니 던져졌다고 하면 그 삶을 가정해 보자는 거죠. 내가 평상시에 쓰고 있던 스마트폰 못 쓰고 그다음에 뭐 어머님들 뭐 머리 아침에 이렇게 말리시고 드라이기 고데기 쓰셔야 되는 거 못하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을 아침에 출퇴근할 때 차 이용해야 되는데 걸어서 뭐 10리길 출근한다고 하시면 진짜 아침 새벽 4시부터 일어나셔가지고 근데 밥을 하려고 했더니 이 전기가 없어서 옛날 호롱불 켜야 된다고 하고 가스레인지 탁 키면 밥을 할 수 있는데 그거 못 해가지고 삼시세끼처럼 뭐 장작불을 피워서 밥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제가 삼시세끼를 조금 보는데 말이 조금 헛나가긴 한데 거기 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조금 있다가 또 점심 밥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좀 있으면 저녁밥하고 그렇게 해서 하루가 다 가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과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생활이 아유 나 너무 윤택해 나는 진짜 친환경적으로 살고 있어 라고 말하고 싶으실까요? 잘 안 먹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 홀쭉해지겠죠. 막 귀찮아 아유 귀찮아. 근데 저는 밥하고 고기는 챙겨 먹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인도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당연히 이제 이 전기보다는 잠잘 곳을 찾겠죠. 그다음에 먹을 거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는 먹어야 된다고. 먹을 거 챙겨야 되겠죠. 잠잘 곳 챙겨야 돼요. 우리가 자더라도 안전한 곳에 해야지 뭐 옆에 막 어제 막 뱀 이야기 나왔죠. 뱀이 있는 곳에서 같이 뱀하고 산다고 하면 어우 저도 뱀띠인데 어우 싫거든요. 제가 싫어하는 동물이 뱀하고 쥐인데 쥐를 제가 제일 싫어하거든요. 다른 뭐 곤충들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같이 만질 수 있고 즐기면서 웃을 수 있는데 쥐하고 뱀을 보면 이게 등에서 이렇게 쭈삣쭈삣하면서 식은땀이 쫙 내려서 근데 여기서 뭐 우리 선생님이나 뭐 교육 받으신 분들 다 뭐 아주 나는 이렇게 파충류 소년처럼 다 좋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까요? 옆에 막 이렇게 별로 그렇게 자고 싶진 않죠. 주무시고 싶진 않죠. 근데 이런 먹거리나 이런 안전한 집들 필요한데 우리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다 정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먹을 게 해결됐어요. 잠잘 곳도 해결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삶이 풍족해지면 또 다른 뭐 여가 생활을 또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캠핑도 하게 되는 거고. 근데 캠핑장 가면 여러분들 이제 백패킹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를 많이 안 쓰는 건데 요즘 대세가 어제 공부하셨던 게 뭐가 대세였죠? 어제는? 캠핑의 문화가? 저기 오토 캠핑 하시는 선생님. 어제 너무 강의를 잘 하셔서 잘 들으셔서 마지막에 이걸 박수 좀 쳐주시고 그러세요. 너무 인색하시네. 어제 교육대 오토 캠핑이 지금 캠핑 문화의 대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오토 캠핑이라는 말 그 자체가 그거잖아요. 차를 옆에 세우고 자기가 편한 물건들 다 갖다 쓸 수 있는 건데. 근데 요즘 캠핑 사설 캠핑장이나 조금 시설 잘 된 캠핑장 가보신 분 계시나요? 손 한번. 네. 거기 가면 요즘 바로 옆에 전기 콘센트 있나요, 없나요? 있죠. 샤워장이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요즘은 거기에 매점까지 또 있어요. 그래서 내 몸만 가서 거기서 글램핑 하듯이 하고 고기도 거기서 사면 되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다는 그만큼 삶이 편하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어제 우리 학교장님 이야기했듯이 뭐 전기는 몇 킬로 이하와트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겨울에 저도 이제 캠핑을 가는데 겨울에 캠핑이 상당히 춥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위를 별로 안 타는 체질도 있긴 하지만 워낙 이제 몸이 거대해서 이 자체적으로 딱 피하 지방이 두껍고 피하 지방이 아니라 내장 지방이겠죠. 쉽게 말하면 어제 내장 지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추위를 잘 견디는데 기본적으로 그래도 좀 따뜻한 텐트 안에 대형 텐트를 치면 거기에 이제 난로를 켜는데 이 난로가 없다고 하면 솔직히 겨울 캠핑은 힘들거든요. 침낭만으로 버틴다는 건 그건 진짜 전문 산악인 수준이고 일반적으로 캠핑 간다고 하면 겨울에 간다고 하면 다 난로를 비치를 하고 전기장판 없다 하더라도 난로는 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캠핑장에서 비일비재하게 하는데 백패킹은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안 그죠? 요즘 캠핑장에 샤워 시설이 없는데 가려고 하면 다들 싫어하실 거예요. 그럼 뭔가 다 갖춰져 있어야지 좀 좋아하지. 진짜 오지 캠핑 하시는 분들 가라고 딱 여러분들 거기다 딱 등 떠밀면 잘 다녀올게 하시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 거기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적응돼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무인도 가더라도 아마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막 스마트폰 찾을 거고 막 이럴 거예요. 제가 7월 말에 애들 데리고 아이들하고 함께 그 충북 영동에 있는 산골 마을을 갔다 왔는데 아이들하고 이제 밖에서 뭐 과일 따기 체험하더라도 딱 그 당시에 애들 좋아요. 과일 따기 딱 체험하고 딱 들어오는데 앉자마자 제일 먼저 꺼내는 게 다 스마트폰이에요. 애들 다 게임하고 있어요. 그 산골 가서도. 근데 아이들이 무인도 가서도 아마 전기가 없더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스마트폰을 쓰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이러한 전기들이 우리가 마구 쓰고 있는 이 전기들이 좀 전에 물처럼 물은 수도권 시스템에 나오듯이 전기는 콘센트만 있으면 막
콘센트 없으면 불안하잖아요. 막 충전기 꼽아야 되는데, 응? 충전기 꼽을 때도 안 보이고 막 이러면 여러분들 되게 막 불안하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이 전기는 과연 어디서 올까라고 여러분들 내가 쓰고 있는 전기는 어디서 올까라고 생각을 거의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뭐 한전에서 주겠지라고, 그쵸? 내가 내 돈 주고 쓰는데 뭐라 해, 그러시겠죠. 우리가 쓰는 전기는 그냥 쉽게 여기 보더라도 콘센트에 그냥 꽂기만 하면 다 전기 나오죠.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만 지불을 하면 전기는 아무나 쓸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많은 부분 이제 요즘 뭐 시흥시청 옥상에도 이제 햇빛 발전소가 설치돼 있어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그걸 이제 뭐 지역에 있는 뭐 남동 발전인가 이쪽하고 한전에 이제 팔아서 그걸 보상을 받기도 하는데 많은 가정에서는 그냥 한전에서 설치해 놨던 전기들을 당연히 이용을 하고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이 어느 정도냐? 상당히 높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이 다른 나라들보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 없으신 분 계시나요? 네. 있으세요? 네. 어우, 진짜 선풍기로만 버티시나요? 그렇습니다. 어우,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본인 집에 뭐 전자제품이 하나도 없다 이런 분 없으시겠죠? 그러면 제 인생을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와서 그냥 방 닦고 이렇게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당연히 들어가다 합니다. 그러나요? 그래도 자기 보기에 여러 선생님들 다 집에 가전제품 최소한 3-4개씩은 있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게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뭐 선풍기, 이건 기본 세트고 또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요즘 뭐 김치냉장고, 제습기, 그다음 또 뭐 있을까요? 컴퓨터도 있을 거고 당연히 핸드폰은 집에 최소한 가족 수만큼 있으실 거고. 그러니까 예전에 반대로 생각해보면 핸드폰 우리 썼나요 옛날에? 많이 그냥 집 전화로 다 통화해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삐삐라는 걸 써봤고 근데 그 역으로 하면 필요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전에 김치냉장고 썼나요? 안 썼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제습기 썼나요? 없었죠. 예전에 또 우리가 에어컨을 썼나요? 안 썼죠. 거의 선풍기 썼죠. 근데 우리가 하나씩 시간이 가면서 발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기 사용량도 급속히 증가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빠졌네. 청소기. 네. 청소기. 어우. 근데 저는 청소기 잘 안 쓰거든요. 이게 청소를 하게 되면 왠지 청소를 했다는 느낌이 안 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건을 이렇게 걸레 있는 거 한 3-4개 정도를 딱딱 닦아서 해야지 거기 보면서 때가 먼지가 이렇게 나왔구나 머리카락 이렇게 나오구나 그래야지 안도감 있지. 이게 청소기를 빨면 방이 깨끗해지려는 걸 전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무릎은 괜찮냐고. 근데 저는 그렇게 해야지 청소를 한 것처럼 느껴서 청소기는 있는데 청소기는 안 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편안하기 위해서 다 하나씩 사용하게 되는 거죠. 뭐 지금은 이 모니터 안 쓰게 되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다 이런 모니터를 다 쓰고 그다음에 각 집안에 이런 전자제품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집에서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놓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뭐가 있는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하나씩 되살려보면 되게 쓰지도 않는데 괜히 남이 사니까 나도 사야 될 것 같은 느낌에서 사놓은 전기제품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횟수도 별로 되지 않는 거예요. 사놓고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것들도 여러 개 있으실 거예요. 그만큼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또 전기가 드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전혀 안 하신 거예요. 당장 뭐 나도 편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전기를 이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에너지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전기가 최초 생산돼서 우리 가정에 도달할 때 얼마 정도 전기가 오냐를 한번 바라볼 건데 여러분들 첫 번째 100이라는 자원을 투입을 했어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근데 공장에서 이걸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가 그냥 불 뗀다고 전기가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터빈을 돌려서 그 돌아가서 자기장인가요? 거기에서 전기가 발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수증기로 사라지는 게 벌써 열로 바꾸고 이 과정 속에서 전기가 61% 이상이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발전소 옆에 있으면 전기를 무한대로 쓸 수 있나요? 여러분들 가정이 다 발전소 옆에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수많은 전선들, 전봇대를 통해서 여러분들 각 가정으로 도달되겠죠. 아니면 변전소로. 시흥에 여기 정왕도 가면 변전소가 있죠. 이건 이제 영흥도 화력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가 거기 와서 이제 가정으로 할 수 있는 전기를 낮춰주는데 이 송전탑을 통해서 시야오에 있는 수많은 송전탑을 통해서 전기로 가겠죠. 그러면 이 전기를 보내는 송전하는 과정 중에서도 3.5 정도가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 송전탑은 보통 뭐 765kB, 뭐 345kB 이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고압의 전기인데 이걸 가정에서는 110V래. 220, 제가 일본 사람도 아닌데 110이래요. 220으로 낮춰줘야 되겠죠. 220으로 낮추려고 하다 보면 또 전기가 손실이 난다는 거죠. 그 전기 손실이 13이 돼서 결국은 100이라는 것들을 투입했을 때 우리 일상 가정에서 사용될 수 있는 전기는 2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현명하게 썼냐? 그냥 공중에 그냥 날려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기료가 다른 나라보다 되게 좀 싼 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산업용 전기는 더 싸죠. 예. 네. 근데 일반 가정용 전기는 좀 비싸고 또 누진제가 적용이 돼서 여러분들이 뭐 300W 정도만 예전에 300W 사용할 때는 저렴했는데 300W, 400W 이 구간 넘을 때마다 이 요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증가가 되는데 그래도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씩 싸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동안 또 우리가 심야 전기를 적극 사용하라고 권장을 했잖아요. 심야 전기 싸다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전기료 보통 얼마씩 나오나요, 여름에? 4만 원이요. 2만 원. 저는 1인 가구라서 제가 평균 내는 전기 요금이 한 12,000원 정도 내거든요. 근데 어떤 가정집에서는 전기를 많이 쓰신 분들은 한 10만 원 넘으신 것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옛날 가전제품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떨어져서 전기를 상당히 많이 들어서 뭐 10만 원 내는 집도 있을 거고. 제가 이 환경농연합 있기 전에 대규모 쇼핑몰에서 좀 일한 적이 있는데 동대문에 있는 대규모 쇼핑몰 여러분들 몇 군데는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 쇼핑몰에서 한 여름에 정상 가동률을 70%로 잡고 전기료를 산출하면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쇼핑몰 전체 전기료. 그러니까 이 개별 사업자들한테 부과를 하긴 하는데 그걸 통합적으로 해서 한 주에 지출이 되는 전기료가 있는데 보통 얼마 정도 내실 것 같으세요? 대형 쇼핑몰이 10억이요. 제가 있었던 쇼핑몰에서는 여름에 가동률을 한 70% 잡고 하면 전기료가 대략 2억 5천 정도 나오거든요. 아니죠. 하루가 아니고 이제 한 달에. 근데 거기서 정상적 풀로 돌리고 각종 이제 거기 업점이라고 그러죠. 거기 사용하는 전기료를 가정했을 때 7억 원까지 나올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 최대가. 근데 어마어마하게 전기를 쓰는 거죠, 그냥. 그리고 우리가 쇼핑몰 가보면 지금 이 등도 좀 따뜻하고 좀 더운데 할로겐 등 있죠. 그 조명 뽀사시 해가지고 아름답게 찍는 그 할로겐 등 그걸 많이 쓰시잖아요. 조명을 위해서. 그게 또 전기료 상당히 많이 먹거든요. 근데 그래서 요즘은 이제 LED 등으로 많이 교체를 하고 있는데 LED 등은 그 할로겐 등처럼 예쁜 조명 빛깔을 못 아직까지는 조금 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식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근데 그냥 전기료를 그냥 많이 내는 거죠. 그러면 뭐 당연히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뭐 전력 피크라고 하긴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전혀 고민을 안 한다는 거죠. 그냥 공중에 사라지는 전기는 생각 안 하고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전기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전기가 우리 가정집으로 도달할 때 단순하게 발전소에서 변조소를 통해서 송전돼가지고 우리 가정에 배달되냐, 이것만 보면 이 전기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수도권에 서울 한가운데에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다 나오긴 했지만 여기 영종도 쪽에 영흥도 화력발전이 있죠. 그다음 당진에 화력발전이 있죠. 그다음에 여기 서천에 화력발전이 있죠. 그다음에 영광에 원자력발전이 있죠. 이게 다 여기에는 없다는 거죠. 서울 한가운데에는 다 여기서 전기를 만들어서 다 서울로 그냥 올려보내는 거죠. 그 작년에 뭐 그 전에도 뭐 문제가 많이 됐었지만 여기에 뭐 밀양 할머니 뭐 송전탑 문제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사용하지도 않는 전기를 여기서 만들어서 이걸 다 서울 논로에 보내려고 하다 보니 고압으로 보내야 돼서 전기 손실이 덜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근데 여기 수도권 인구가 1,000만이 넘다 보니 여기서는 뭐 끼껏 해봐야 사람이 살아봐야 몇십만, 많이 살면 100만 이 정도인데 여기서 사용하는 전기는 쓰고 남는데 그래서 다 서울로 보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무도 안 하는 거죠. 그냥 당연히 편하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전 국토에 이렇게 송전탑들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송전탑 문제는 뭐 최근에 송주법이 이제 발효가 돼서 이렇게 송전, 뭐 변전 시설 주변에 뭐 주거 지역 사람들에 대한 이제 뭐 지원 대책이 확정이 돼서 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지역 반경 7m 아니 700m, 1000m 사이에 사시는 분들한테는 뭐 한전에서 일정 부분 보상을 해주는 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시는 거죠. 그만큼 계속 피해를 보고 있지만 그건 뭐 이렇게 산림이 훼손이 되고 시야호에 진짜 한가운데 아름다운 곳에 송전탑이 횡그러니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연적인 문제들도 아무 거기에 대한 보상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계속적으로 또 발생되고 있고 뭐 당장 인천 영흥도에서도 화력발전소 개수를 늘린다고 그러고 서천에서도 화력발전소 개수 늘린다고 그러고 우리나라 또 국가 기본 에너지 수급 정책에 있어서도 이 원자력 발전 개수도 또 늘린다고 하니 우리는 이제 줄일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줄여야 한다는데 줄이진 않고 계속 만들 생각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예전에는 이쪽에 있었던 비율이 화석에너지, 석탄, 석유, 뭐 LNG, LPG 쪽에 있었던 것들이 이 원자력에 밀렸었건데 원자력 비용을 증가를 하고 여기는 좀 줄이고 근데 신재생 에너지는 0.1%대에 항상 머물러 있다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거죠. 같이 줄이고 이걸 늘려야지 조금 더 이야기했던 뭐 적용과 완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안 한다는 거죠. 그럼 원전은 여기 하나 이제 고리니까 이쪽이겠죠. 고리 원전 이쪽 폐쇄됐는데 이쪽에서 계속 신고리 뭐 이쪽에 다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 국가 기본 정책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예전에 좀 전에 우리가 봤듯이 쓰나미로 인한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났을 때 독일은 제일 먼저 원전을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라고 발표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와 반대로 계속 원전을 만들겠다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사고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이 방식의 차이인 거죠. 한 나라는 이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는 다른 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더 안전하게 원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누가 맞는지는 봐야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전은 또 반대하거든요. 너무 그 비용, 만드는 비용보다 손해보는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지금 보면 이제 이 고리 원전 1호기 폐쇄했으니 보면 가장 이제 최근에 도래해야 될 문제들이거든요. 월성 1호기도 이제 수명 연장 다 연장 받았긴 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될 거고 고리 다 이제 미래 세대들한테 이런 불안감들 계속 떠밀고 이제 너희 이제 우린 지금 썼으니까 너희가 이제 해결해라라고 이런 것들을. 근데 여러분들 제일 먼저 원전 사고 났던 게 어떤 건지 기억하시나요? 원전 사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체르노빌. 예. 체르노빌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발생한 지가 그렇죠. 근데 원전 사고는 어느 순간 딱 터지고 나면 그 지역은 쑥대밭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돌려볼까요? 자 여기 고리가 여기 있습니다. 좀 전에 체르노빌 같은 경우나 뭐 후쿠시마 원전도 30km 반경 30km로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딱 사고 나면 30km는 폐쇄를 할 거 아니에요? 딱 폐쇄를 하면 이렇게 딱 여기를 딱 폐쇄를 하면 이 부산 쪽 주민들은 피해를 볼 수 있겠지만 서울 사람들은 피해를 보나요? 아무도 피해를 안 본다는 거죠. 여기서 영광에서 사고 나더라도 서울은 피해를 안 본다는, 직접적인 피해는 안 본다는 거죠. 여기 사고 나도 여기 또 피해는 안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전기는 다 쓰면서 피해는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한가운데 여의도 의사당 딱 부시고 옆에 부시면 안 되겠죠. 여기도 거의 놔두고 바로 옆에다가 대규모 원전 시설을 만들면 찬성할까요? 난리 일어나겠죠. 지행정역기는 고려를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한산이나 뭐 저 관악산 꼭대기에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 물 원자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바닷가나 예. 그 지역에서는 열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을 쓰고 타 지역에 주는데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하시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역적인 영향도 지금 이제 살펴봐야 된다 하지만 여기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거죠. 그 인구 비율이나 지형이나 모든 걸 감안해 봐야지. 서울 종로에다 할 수 없는 거야. 그렇죠. 워낙 건설 비용도 천문학적으로 뛸 거고. 네. 근데 이렇게 이걸 반대로 저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많이 쓰면서 자기네들은 정당한 전기료 지불하니까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기에 꼭 짓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반대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곳에는 지어야 되잖아. 필요해요, 위해서. 근데 또 다른 방안도 있다는 거죠. 제가 좀 전에 이야기 드렸잖아요. 신재생 에너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하나의 방안도 있을 건데 너무 원자력이나 이쪽에 이제 해결이 되면 그걸 안 하겠죠. 조금 어디가 있는 무슨 해결이 되면 안 하겠죠. 이해가 이해가 안 가시나요? 조금 네. 아니, 이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안 하겠죠. 해결되는 방향으로 하겠죠. 근데 지금 전 세계 추세가 원자력을 없애는 추세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도 뭐 어떤 비용도 다 따져보겠죠. 근데 거기서는 어느 정도 감안했을 때 이 원자력보다는 다른 에너지로 대체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을 내서 거기에 하겠다는 건데 우리는 계속 원자력만 늘리겠다는 거죠. 다른 거에 대한 뭐 신재생 에너지 문제도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문제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별로 고민하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 만들 수 있는 것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좀 전에 이 체르노빌 사고도 이거 사고 났을 때도 그 지역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이게 우리가 그 일본에다가 나가사키 원자탄 터뜨렸잖아요. 그때 이제 온폭 피해를 받고 그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후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기형아 출산이나 뭐 다른 영향 문제 입히고 있는데 이게 한 세대에서 그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후쿠시마도 그렇고.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선생님도 뭐 원전 이야기만 우리가 한정돼서 이야기하겠지만 앞에 내용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화석 에너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태우면 석탄이나 석유 태웠다고 해서 깨끗한 청정 에너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잖아요, 다들. LNG도 솔직히 가스긴 하지만 뭐 그렇게 LNG 단가가 높기 때문에 LNG 잘 안 쓰고 보통 LPG 같은 것도 많이 쓰긴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런 환경 오염들, 대기 오염, 수질 오염, 수질 오염 왜 발생되냐면 이게 우리가 LNG나 벙커CU 같은 경우에 공장에서 쓸 벙커CU나 이런 것들 가져올 때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되기 때문에 외국에 다 수입해서 오잖아요. 근데 이게 2007년도죠. 2007년도에 이제 서해안 쪽, 태안 쪽에서 허베이 스프레도가 기름 이제 사고가 나면서 기름이 많이 유출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유의 정신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해서 이 서해안에 이게 뭐 검은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고 많이 봉사를 하셨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직접 가실 수 없는 분들은 또 여기 뭐 일정 부분 또 후원도 하셔서 여기에 고통을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게 어떤 개인이나 어떤 뭐 사기업의 개인 이득보다는 우리가 이 에너지를 소비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또 같이 하고 있긴 한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유 사고 뭐 이런 거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뭐 자연의 가치나 뭐 이런 비용으로 해서 감당하기에는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많은 고민 또 잘 안 하죠. 솔직히 저도 이렇게 사용하고 뭐 전기나 아니면 자동차를 이용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많이 고민 안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방사능 앞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폐기물 처리할 때 이 문제도 뭐 예전에 부안이나 이쪽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만든다고 했을 때 지역 주민 간에 서로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간의 싸움. 경주도 만들어지긴 했지만 계속적으로 또 싸움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계속 야기하고 지역 주민 간의 화합도 깨트리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을 너무 무분별하게 쓰고 있으니 뭐 저도 많이 쓰고 있죠. 밥숨이 있고 뭐 이런 것도 다 쓰고 있는데 줄이려고 노력은 저도 많이 하긴 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이게 길들여져 있고 많이 쓰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과도하게 전기, 그 다음에 플러그 꽂고 있죠. 근데 이런 거 디지코라고 그러잖아요. 요즘 뭐 이렇게 대기 전력 차단하기 위해서 멀티탭 같은 경우에 따로 있는데 그건 좀 비싸니까 또 잘 안 쓰고 타에서 꽂아놓고 있는 거죠, 전기를. 그리고 집에 텔레비전 보기 위해서 플러그 꼽아가지고 이게 뭐죠, 리모컨으로 누르는 거
다들 귀찮으시잖아요. 그냥 항상 리모컨은 딱 누르면 바로 텔레비전 켜져 있어야 되니 솔직히 편한 거고.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저감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전기는 뭐 전 시간에 따분하게 좀 지루하게 우리가 만드는 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화학 에너지, 뭐 화석 에너지나 뭐 원자력 에너지나 이런 것들보다는 좀 더 친환경이라고 말하기는 보다는 좀 더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바람과 물과 태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이게 하나의 다 에너지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화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석탄, 석유 뭐 이런 것들을 태워서 전기로 만들듯이 이것들도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물을 이용한 뭐 수력, 소수력, 댐을 이용한 것도 그다음에 여기 바닷물 이용한 조력, 파력 정도가 있을 수 있고 태양은 뭐 태양광 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은 부분 전기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뭐 이런 뭐 지역 마을이 구성이 된다고 하면 우리 주변에 뭐 대규모 발전 시설이 필요가 없겠죠. 다 마을에서 전기를 생산해서 마을에서 소비를 하고 하면 오염원에 대한 걱정도 많이 없겠죠. 태양광을 이용하고 이런 뭐 물을 이용한 발전과 그다음에 될 수 있으면 이 전기도 뭐 버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다중이 함께 이용을 하면 에너지 절감 이런 부분도 자연적으로 해소가 됐죠. 이건 뭐 어떻게 보면 꿈에 그릴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마을을 꿈꿔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해서 뭐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긴 하고 있어요. 근데 솔직히 좀 힘들죠. 왜냐하면 이걸 실생활에 거기는 이제 보통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한 데는 다 농촌이거나 아니 지역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생활 패턴이 우리가 일반인들의 생활 패턴과 좀 다르고 전기 소모량도 다르기 때문에 적정 전기 사용량도 작아서 그 마을에 생산되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일상생활에서 뭐 전기를 사용하는 패턴에서는 그런 것들이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뭐 집에 텔레비전을 봐야 되고 냉장고를 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용량도 줄이기 되게 힘들잖아요. 지금 다 용량도 대형하고 텔레비전도 인치수도 커지고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에너지 자립 마을이라고 할 때는 앞에 말한 것처럼 마을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지역에 소비할 수 있는데 그건 지금은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농촌이나 어떤 지역의 한계를 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외국의 뭐 사례이긴 한데 뭐 가보고 싶은 나라를 제가 적은 거고요. 그래서 뭐 이런 데는 폭력이 워낙 이제 활성화돼 있어 폭력 같은 경우인데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제가 이제 폭력의 발전에 대한 문제나 장점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폭력을 이용한 거, 그다음에 태양광을 이용한 거, 이거 복합적으로 이용한 거.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태양광만을 이용해서는 뭐 에너지를 원활하게 수급하기 힘들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구름도 끼고 여름에는 또 우기철이 있어서 비도 내고 하다 보니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하이브리드 바람과 풍력을 같이 하면 효율적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양한 모델들이 외국에서 시험적으로 이제 하고 있으니까 뭐 우리나라를 또 도입을 하면 일정 부분 많은 도움이 되긴 하겠죠.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물도 많거든요. 지붕에 뭐 단열을 위해서 이렇게 좀 풀 같은 것도 심어서 흙이나 이런 것도 해서 조금 온도를 저감시키고 유지하는 기능도 있을 거고, 그럼 태양광도 있을 거고요. 근데 이게 태양열 조리기구는 진짜 햇빛 좋을 때 제가 저 사무실도 있거든요. 태양광 조리기구인데 음식을 조리하기에는 상당히 우리나라 현실적으로는 힘들거든요. 이게 가장 뜨거울 때 2시부터 3시 피크 타임 때가 이 태양광이 잘 모아지고 뜨거운데 이걸 맞추는 게 힘들고 우리가 점심 한 끼만 먹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슬로우 푸드식으로 천천히 음식을 조리하는 걸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여기도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시골 가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봤잖아요. 태양열 온수기. 우리가 지붕에다 올려놓고 이게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해서 저녁에 샤워할 때는 많이 쓰고 있는데 요즘은 이런 것들은 많이 안 쓰죠. 거의 태양광으로 다 바뀌어 있죠. 이제는. 근데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는 좀 전에는 이제 뭐 거의 0%대였는데 지금 뭐 이거
2.2%인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은 뭐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게 이 비율이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많이 비중이 적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제일 많이 한 게 폐기물 태워서 하는 것들도 이게 폐기물 법상 보면 법상으로 보면 이것도 재생 에너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나 재생 이 에너지 이용할 때 일반인들은 이 폐기물 쪽은 생각 안 하시잖아요. 다 좀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뭐 태양이나 바람이나 물을 이용하는 것 쪽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이런 비중이 아직까지는 미비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뭐 태양광이나 태양열, 수력, 풍력 이런 기술은 또 우리나라 기술보다는 또 외국이 또 원천적으로 많이 선진화돼 있고 또 그것들 많이 수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재생에너지라는 게 법상으로 용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따라서 여기 보면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에너지, 폐기물 에너지와 같은 8개의 분야가 있다. 근데 우리가 태양열, 태양광은 쉽게 많이 들어보셨고 많이 봤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 풍력 아시겠죠? 뭐 지열도 아시고 거고 근데 조금 이제 용어가 이런 게 소수력 뭐 수력이면 수력이지 왜 소수력이냐 뭐 이런 개념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태양광은 가장 보편적으로 요즘 많이 보급되고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그다음에 요즘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서 베란다에다가 조그만 자가시설 설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것도 보급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일정 비용만 지출하면. 그래서 지속적으로 모듈을 하고 있는데 시흥시도 2012년도에 시민 햇빛 발전소를 모집을 해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고 그게 30W인가요? 네. 30W짜리를 만들어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 태양 전지 모듈이 효율이 떨어져서 전기 생산 단가도 낮게 책정이 되고 또 유지 비용이 수명도 짧았기 때문에 그렇게 각광을 많이 못 받는데 요즘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태양 전지 모듈을 보통 이제 수명 20년으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년 동안 유지 관리만 잘하면 그 투입 단가 대비 이익 창출을 10년 정도에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10년 후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이제 전기를 생산하고 그걸 이제 이익으로 환수를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걸 또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아파트 단지 대규모나 공공청사에 있어서도 뭐 많이 이용하고 있고 뭐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더라도 이 태양광이 지붕에 올라온 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뭐 아파트 단지는 요즘 그 우리 지역에서는 솔직히 덜하긴 하지만 뭐 도서관이나 뭐 학교나 이런 데를 보시면 지붕에 이렇게 이런 시설이 있는 거 예, 이거 심해햇빛 발전소인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지역에 있는 전기회사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흔히 우리는 한전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뭐 남동발전, 뭐 서부발전, 동부발전 각 그 자회사식으로 해서 각 지역 권역에 맞게 이렇게 발전소 이름 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팔아서 전기비를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저도 이게 주주긴 한데 저는 아예 여기다 기부를 해가지고 저한테는 이렇게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전기 이게 통보만 받긴 하는데 1년에 이 시민 햇빛 발전소 시흥시청 옥상에 있는 게 한 2천여만 원 정도의 전기료를 생산해서 판매를 수익금을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직원이 없어요. 여기는 이제 시흥 의제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에서 주총 통보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인건비 발생이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013년인가에 이게 공공부문 뭐 상을 받았어요. 여기가 이게. 근데 여기는 사업주도 1명, 직원 없는 회사고 전기료는 많이 생산해서 팔고 또 여기서 이제 주총에서 의결해서 발생된 이익금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좋은 모범 사례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이게 시민 햇빛 발전소를 이야기할 때 전북 부안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다녀왔었고요. 여기는 이제 그 등용마을이라는 곳인데 한적해요. 마을 가보면 마을 한적한 곳에 그 지붕에다가 전기를 올려놓고 이렇게 전기 생산을 하고 있고 또 복합적으로 앞에다가 지열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여기서 생산되는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이게 매전을 전기를 한전에서 팔 때는 계량기가 2개가 있어요. 전기가 생산이 안 될 때는 한전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고 그 다음에 이게 전기가 많이 생산될 때는 우리 사용하는 전기를 쓰고 나머지 분량은 다시 한전에 파는 계량기 2개 들어서
그 오히려 마이너스로 돈을 받는 그런 이제 구조로 되는데 여기가 제일 많이 시도를 해서 보급되고 시흥시에서 이거를 프랜차이즈해서 좀 더 발전시킨 모델로 해서 하고 있고 이 시흥이 또 잘 되다 보니까 다른 권역에도 많이 전파가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 태양열 원숭이는 뭐 예전에 초창기에 우리가 이 시골에 많은 부분 뭐 양옥 같은 양옥이라고 그랬죠. 예전에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옥상에 올려놓고 이런 것들이 이용이 됐는데 뭐 온수나 난방장치 이렇게 한정된 부분으로만 이용이 됐고 이게 실제적으로 전기 에너지로 우리가 이용된 부분은 없었거든요. 근데 태양광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전기로 사용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이거에 대한 이용도는 활용도는 거의 많이 이제 낮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을 이용한 건데 뭐 메탄올 하고 근데 그 유채꽃 뭐 이런 것들도 이용하는 것들이 다 바이오매스의 하나에 속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생산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단가에 비해서 효율이 좀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 같이 땅덩어리 넓은 데는 대규모 농장을 통해서 저렴하게 생산을 해서 이 에너지원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우리 뭐 유채나물 먹기도 비싸게 먹기도 힘드는데 그거 다시 또 기름으로 만든다고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비싸게졌죠. 이렇게 뭐 이용을 하고 있긴 한데 너무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보편화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한정된 토지이기 때문에 좀 떨어진다고 했고 이제 풍력 발전기가 전 세계적으로 강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태양광과 풍력. 뭐 풍력은 나중에 뒤에서 조금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 가장 가까운 데가 있는 데가 여기 시야 방조제 건너가자마자 바흐머리 선착장 쪽에 한 2개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좀 더 지나가면 안산하고 화성 경계 사이에 궁평항 쪽에 그 누에섬 쪽에 풍력발전기가 3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영흥도에 풍력발전기가 더 있고요.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긴 한데 이 풍력발전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것들도 하나의 그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곳에는 당연히 있겠죠. 근데 바람이 불지 않는 내륙 한가운데다가 내륙에서도 이제 뭐 했을 수도 있겠지. 바람의 어떤 기압 차이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바람이 부는 곳에 많이 설치를 하겠죠. 그다음에 소수력은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대규모 댐 시설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소수력은 그게 아니라 조금 이용하게 높은 지역에서 나중에 낙차에 의해서 하는 것들 대규모 댐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고 있는데 대규모 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환경을 좀 많이 훼손을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물을 막아놔야 되고 그렇게 위해서는 보통 이제 어마어마한 땅을 이제 수몰 지역으로 예정을 하고 물을 보충을 하고 근데 물을 항시적으로 어느 정도 갇혀 있어야만 이게 수력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 이 소수력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하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파고들수록 온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제 전기를 생산하는데 뭐 이건 뭐 1m 파가지고는 지열이라고 할 수 없고요. 뭐 최소한 뭐 100m, 200m 이상을 파야지 서로 열 교환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건데 요즘 뭐 우리 여러분들 주거 지역에서 100m 파다가는 전기선 건드려야 되지. 그다음에 하수도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 지역에서는 솔직히 이건 채택하기 어렵고 그런데 일반 이게 대규모 대형 건물에서는 이런 것들 채택하긴 하거든요. 그 집안 밑에는 아예 깊이 내려가기 때문에 없는 지역에서는 이 지열을 이용하긴 하는데 일상적인 뭐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는 이 지열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도 신재생 에너지의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양 에너지. 우리는 뭐 삼면이 바다죠. 뭐 동해, 서해, 남해 온 곳이 바다라서 또 시흥도 또 바다하고 인접하고 있어서 상당 부분 많은 부분 혜택을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예전에는 뭐 우리가 바다라는 거 거기서 뭐 해산물을 수확을 하고 이 정도면 끝난다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게 이 해양 에너지입니다. 여러분들 바닷물이 하루에 2번 들고 나죠. 썰물과 민물이. 왜 일어나나요?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서 왜 우리가 달과 달의 인력에 의해서 서로 땡기는 힘에 의해서 이 바닷물이 우리가 들고 나는 거죠. 그래서 15일 기준에서 이제 사리가 형성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보름달이 되면 물이 많이 들어오는 사리가 되고 그다음에 초승달이 딱 되면 조금이 돼서 물이 다 빠지고 물이 또 피안차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걸 이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외국 지역은 이 물의 조위
높고 낮은 차가 그렇게 편차가 없잖아요. 우리 동해 가면 동해 해수욕장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물 빠져봤자 차이가 없잖아요. 근데 서해안 가보면 쫙 빠졌다가 들어오잖아요. 한참 있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모래산 같은 데도 더 많이 멀리 나가고 잡잖아요. 그래서 이 서해안이 그래서 뭐 세계 뭐 5대급 안에 뭐 들고 또 조이차가 높아서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파랑, 조석, 조류, 해류, 해수 온도차 등의 다양한 시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은 뭐 물이 하루에 두 번째로 들고 나는 것들이 인위적인 게 아니라 그건 매번 자연 현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거의 안 된다는 거죠. 근데 태양은 햇빛이 구름에 가릴 수가 있고 바람은 또 불 수가 있고 안 불 수가 있잖아요. 지역에 따라서. 근데 이 바닷물은 아우 내가 오늘 기분이 좀 거시기 하니까 바닷물 안 들어올 거야 이렇진 않잖아요. 딱 때가 되면 일정 부분 수위가 차고 또 물이 빠지고 이건 항상 돌아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해양학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다는 이제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이나 이런 것들 예전에는 우리가 나무를 베고 그냥 버리고 아니면 그냥 단순한 땔감으로 이용했는데 그 땔감도 장작으로만 이용을 했거든요. 캠핑장 가면 나무를 팔아요. 그 캠핑용 장작으로 해서 보통 10kg에 15,000원 정도 일반 이제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이제 참나무 같은 거 바짝 건조해서 불쏘시개용이 완전 너무 작게 잘라가지고 그냥 후루룩 타버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그냥 버리기만 하고 아니면 어떤 이제 대규모 시설에서 이용만 했는데 이제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공장 같은데 큰데 시설 같은 경우에는 펠릿 화목난로 같은 거 많이 이용하시죠. 한 대가 펠릿이 목재를 압축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사료 마냥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근데 효율도 좋고 해서 가격 대비 한 이게 20kg짜리 한 포대에 4,000원인가 6,000원인가 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많이 이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냥 버려지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자원화시켜서 많이 9,000원까지 했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예전에는 6,000원 정도 했는데 조금 올랐는가 봐. 네. 근데 20kg에 8, 9,000원이면 싸잖아요. 그것도 예, 많이 뗄 수 있고 화력도 좋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지금은 에너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각 지역 산림공단인가 산림청에서도 판매를. 그 보시면 펠릿 구비차 하면 다 검색됩니다 요즘은. 예. 난로도 많이 나와요. 예, 여기 시청 조금만 돌아가면 시흥 성관이 아래쪽에서도 그 판매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시흥 성관이 건물 1층에 펠릿 파는 화목난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영업사원은 아니지만 있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가축 분뇨들 그냥 퇴비로만 이용했잖아요.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좀 발효시켜서 이용했는데 이제는 여기 나오는 바이오매스, 가스, 메탄 등을 이용해서 조금 더 실제 이야기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근데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잖아요. 이게 메탄이라고 그러면 왠지 막 그 구린 냄새 하고 있는데 가스에서는 그런 냄새는 별로 없거든요. 그냥 그걸 이제 연료로 많이 이용한다는 거죠. 시간이 이제 더 짧아져서 계속 제가 말이 좀 더 빨라지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이제 조력발전하고 풍력발전에 대해서 짧게 한번 가까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조력발전은 여러분들 시야 조력발전소 안 가보신 분? 다 가보셨죠? 딱 가보시면 그냥 넓은 토지인데 뭐 이 발전소인데 왜 아무것도 안 보이지? 라고 하실 거예요. 근데 발전소는 거기에 이제 터빈이 수차가 10개가 지하에 붙어 있는데 무려 33m 정도의 평균 30m 이하에 매몰되어 있고 커다란 관을 통해서 물이 들고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옆에 이제 그 건물에 가보면 위에 뭐 뚜껑 같은 게 몇 개 보여요. 10개 정도 보이는데 거기 발전시 가면 되게 웅웅 소리 나서 그 우리가 산업 현장 가면 기마개를 이렇게 꽂고 있잖아요. 그걸 꽂아야지 조금 이야기는 아니더라도 귀에 이제 무리가 안 가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대화하기도 솔직히 힘들어요. 그래서 크게 제 목소리보다 더 크게 이야기해야지 좀 대화가 좀 되는데 이 조력발전소는 이 시야 조력발전소에 만드는 거 있죠. 근데 조금 이제 반대로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시야 조력발전소는 시야호가 오염이 되어 있어서 시야호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좀 더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공간에 여기를 터서 중간을 터가지고 여기가 예전에는 작은 가리섬이 있었거든요. 작은 가리섬, 큰 가리섬 두 개 쌍섬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터서 조력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지역은 여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환경 문제가 이제 또 다시 대두될 수 있는데 여기는 이미 만들어진 공간이라서 한 거고. 근데 여기가 이제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전기는 약 53만 가구의 가정에 전기를 공급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흥 씨가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40명, 43만 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는 가구, 우리가 1인당 가구는 뭐 3명에서 4명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수의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세계 최대 조력발전이라는데 그러면 세계 최초의 우리 세계 최대 최소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세계 최초의 조력발전소는 어딜까요? 다들 모르시니까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프랑스 랑스 발전이라는 곳에서 세계 최초로 조력발전을 상업화시켰거든요. 근데 여기는 1966년에 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상업화를 시작했으니까 한참 오죠. 근데 그 사이에 많은 나라들은 이 조력발전소를 많이 만들지 않았어요. 뭐 지변 여건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환경적인 문제하고 만들면서 여기 피해볼 수 있는 갯벌들, 매립이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인 방면에서 거래를 할 때 많이 하진 않는데 여기는 만들어진 곳이라서 이제 활용도가 훨씬 더 높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림을 이제 바로 보면 저는 이제 지금 여기가 보면 우리가 이제 딱 조력발전 가보면 여기가 수문이라고 있어요. 수문. 거기에 8개 정도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여기서 진입을 하게 되면 시야로 딱 진입하면 커다랗게 보고 여기는 되게 낮아요. 이렇게 단차가 낮고 여기는 되게 높고 그래서 여기는 수차보가 10개 있고 수문은 8개. 왜 여기는 8개 만들었고 여기는 10개 만들었을까요? 이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방어머리 선착장 쪽에 가보면 거기도 수문이 있잖아요. 거기도 물을 뺄 수 있고 여기도 물을 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이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단가 맞추기 위해서 비용도. 너무 생뚱맞는 답변이죠. 근데 여기 이제 그 수차부 같은 게 전기를 발전할 때 바닷물이 2번 들어온다 했잖아요. 바닷물 이렇게 쑥 들어올 때 전기가 터빈이 돌아서 전기를 발전할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이게 쑥 들어왔으니까 여기 보면 그림이 나오죠. 그럼 나갈 때도 전기 또 발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야호 조력발전소는 물이 들어올 때만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 2번 하면 복류, 2번 발전하는데 복류식 발전인데 한 번만 들어올 때 발전한다 해서 이게 단유, 한 번 발전하는 단유식 발전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물이 이렇게 들어올 때 발전하는 것들을 창조식 발전이고요. 이게 나갈 때 발전한 것들은 낙조식 발전인데 여기는 창조식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야호 조력발전소는 물이 들어올 때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 커다랗게 구덩이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발전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더라도 여기가 발전 시설인가라고 전혀 인식을 못하고 우리는 이제 보면 전망대 가서 시야호를 딱 둘러보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딱 가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런 거 커다란 터빈을 무려 지하 30m 정도에 매립해서 보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다시 올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전 이런 것 때문에 보이고 여기가 이게 수문이에요. 이게 수문이고 물이 빠져나간 부분이고 여기가 있고. 근데 물이 들어오면 이제 같이 생각할 때 물이 쫙 들어오면 바다가 이제 뻘로 돼 있기 때문에 뻘이 이렇게 확 들어올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그 돌을 바닥에 다 돌고 매트리스를 다 깔았어요. 잠수부들이 들어가가지고 돌하고 매트리스 깔아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갈 때 흙탕물이 발생하지를 않아요, 거의. 그리고 이제 물이 빠져나갈 때 물이 이제 빠져나가는 방향이 이게 살짝 이게 틀어져 있어요. 이쪽에 가면 이쪽 편을 직선으로 가게 되면 송도 LNG 기지 쪽에 있어서 약간 살짝 틀어서 대부도 쪽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방향.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여기서 간혹 이게 뻘층이 그쪽 형성이 돼 있어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가동이 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전망 타운, 그 컨트롤 타워인데 여기 안에 가보면 일반인 잘 안 보내주긴 한데 가면 이게 발전 용량이나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게 이제 발전 시설이 근데 소리가 이제 시끄럽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물이 들어오는 방향과 빠져나가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고요. 조력 발전의 이제 가장 이제 장점이 뭐냐면 매번 저 이야기했던 2번 들어오고 나오기 때문에 무안정이다. 그 안정적이다. 이렇게 매번 그 시간 되면 들어오고 빠져나가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이게 한번 만들면 비용이 유지 보수 비용이 다른 것보다 적게 드는 거죠. 근데 단점은 초기 시설이 너무 많이 비용이 든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드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여기 없는 지역은 다 매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과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또 갯벌을 잠식하기 때문에 생태적 문제를 또 발생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풍력 발전을 보려고 하는데 풍력 발전기는 뭐 이렇게 많이 보셔서 아시겠죠? 근데 이 풍력 발전기 장점은 여기도 바람만 불면 전기는 그냥 무한대로 생산하는 거죠. 단점은 이 소음이 되게 크게 들려요. 웅웅 막 이 소리가 들리고 이 터빈 날개 하나 길이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터빈 날개 이 25m. 어우 정확하시네요. 누가 답하시나요? 아. 근데 멀리서 보면 되게 조그만데 가까이서 보면 되게 힘들게 그래서 직경 50m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터빈이 돌 때 바람이 아주 약할 때는 전기 생산을 못해 그냥 도는 형태도 있을 뿐인데 이 적정으로 이제 전기를 생산하려면 이제 5m/s라고 하는데 이게 가랑잎이 이렇게 산들산들 흔들릴 정도부터 전기를 생산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실용적인. 근데 이게 바람이 무한정 그러니까 태풍이 와가지고 허리케인이 와서 막 돌리면 이게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생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거든요. 이것도 적정 바람이 그러니까 25m/s 태풍도 전에 그 바람 정도 보면 이 블레이드 자동으로 멈춰서 전기 생산을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이게 손상을 많이 입는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또 이 블레이드 자체가 이게 580도인가 회전을 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바람 방향에 따라서 한 바퀴 삥 돌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날 가면 바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보고 있다가 어떤 날에 이쪽 보고 있다가 이 바람 방향에서 이게 조금씩 다 달라지기는 합니다. 갈수록 말이 더 빨라지고 있죠. 예, 시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제가 제일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은 앞에 뭐 기후 변화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이론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작은 실천이나 작은 변화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적으로 공부하시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접목을 했을 때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구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게 전기나 기후 변화 대응할 수 있는 10가지 방안들이 환경운동연합 차원에서 제안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10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일 처음부터 너무 강하게 나왔죠. BMW. 여러분들 차들 다 뭐 좋은 차 타고 싶은 게 누구나 개인적인 욕망이시겠죠. 뭐 BMW, 뭐 포르쉐, 아우디 뭐 등등. 근데 환경연합에서 BMW를 타고자 하거든요. 근데 이 B가 버스, M이 뭘까요? 메트로. 오, 메트로. 예, W는 워킹, 그렇죠. 이게 뭐 바이시클도 이야기할 수 있고 버스인데 이런 것들을 다중이 이용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하자는 거죠. 그래서 대중교통을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용을 하자는 거고. 그다음에 또 쇼핑데이. 우리가 마트에 뭐 살 목록을 정하지 않고 마트를 갔을 때 이 충족 구매라고 하죠. 충동 구매라고 하죠. 그냥 저도 그러거든요. 저도 라면 사야 되는지 라면 좋아한다고 했죠. 라면 딱 하나 사야 되는데 뭐 1+1 하면 이거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라면인데 왠지 막 카트에 넣고 싶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어떤 충동 구매에 대한 욕구를 많이 느끼는데 특히 요즘 홈쇼핑 같은 거 이게 뭐 쇼호스트들이 너무 이게 말이 잘하잖아요.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필요 없는 물건은 과감히 사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BMW를 타지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사지 말자는 게 하나 또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제 에어컨도 틀어서 이 문제가 좀 또 아이러니할 수 있지만 여름에 우리 또 긴팔 입고 겨울에는 딱 집에서 이건 집에서 이야기할 때거든요. 겨울에는 또 반팔 반바지 입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난방을 너무 따뜻하게 해서 여름에 너무 춥게 하니까 집에서도 긴팔 입고도 있거든요. 근데 겨울에는 당연히 추워야 되는 거 당연한 거고 여름에는 더워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적응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올바르게 겨울에는 당연히 추우니까 옷 하나 더 입으면 되는 거고 여름엔 더우니까 옷 하나 벗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는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장바구니에 들어라.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 그 비닐봉투 쓰지 말라는 거 당연히 많이 하실 거고 실천하시겠지만 우리가 너무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한다는 거. 저도 대형마트를 이용하긴 하는데 지역에 그 동네에 있는 슈퍼마트면 내가 필요한 물건만 사면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서는. 근데 대형마트 가면 필요하지 않는 물건들을 너무 쌓아놓는 거죠. 한꺼번에 그냥 와장창 다 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산품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많이 사서 버려지는 것들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 동네에 있는 슈퍼를 이용하면 내가 딱 필요한 만큼만 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쉽게 이제 뭐 선생님들 뭐 물 생수 마시고 과자 먹는데 이것들이 다 플라스틱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플라스틱은 또 근원적으로 석유계에서 다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석유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같은 거, 특히 이제 생수병 같은 것을 사용하지 말고 우리가 언제부터 우리가 생수를 마셨는지 솔직히 좀 애매하긴 하지만 근데 수돗물 마셔도 다 안전하다고 하잖아요. 근데 수돗물 마시라고 하면 다들 거꾸로 하시잖아요. 왠지 물 한번 거기다 보리차 넣어서 끓여 마셔야 될 것 같고 했는데 수돗물 안전하다고 하니까 뭐 수돗물 많이 마시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역에 있는 뭐 식자재를 이용하자는 거죠. 시흥의 대표적인 게 뭐 포도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미나리, 뭐 토마토도 뭐 나오고 한다고 하니까 지역에 있는 먹거리를 이용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좋거든요. 우리가 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바나나나 오렌지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농약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보조제가 들어가지만 우리 지역에서 먹거리에서는 그게 덜하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지역에 있는 것들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을 좀 안전하게 더욱 지켜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종이컵 우리가 많이 쓰죠 우리가. 괜찮습니다 지금. 뭐 찔리셔서 저를 안 보시는데 뭐 종이컵 많이 쓰죠. 솔직히 뭐 우리가 식당 가서 커피 맛있게 먹고 커피 그냥 딱 누르는 거 다 쓰잖아요. 예. 근데 뭐 한꺼번에 아예 종이컵 쓰자마자 하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근데 횟수를 좀 줄이자는 거죠. 이렇게 뭐 우리가 10개 쓸 거 될 수 있으면 한 5개 정도 써보다가 아니면 진짜 좀 더 생각하신다면 이렇게 여자분들께서는 이제 뭐 텀블러나 개인용 이런 것들 가지고 다니시는데 남자분들은 되게 거추장스럽거든요. 뭐 손에 들고 다니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거 들고 다니면 더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개인이 쓰는 컵이라도 조금 횟수를 좀 줄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전에 옥상 텃밭 지금 뭐 텔레비전에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텃밭 가꾸기. 뭐 시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거 더 넘어서 양봉학교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고추 한 두세 개만 집어도 한 집 식구들은 다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런 것들도 한번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제안한 겁니다. 근데 뭐 지금 이렇게 뭐 한 10개 정도 이야기했는데 이게 제가 이거 안 넘기려고 지금 넘어가려다가 넘겼는데 고기 끊을 수 없는 유혹이거든요. 그렇지만 돈이 없어서 전 고기 좀 덜 먹고 있는데 이게 밥을 먹다 보니까 살이 많이 찐 것 같은데 다 핑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제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왜냐하면 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규모 방목을 해야 되고 또 많은 뭐 풀도 다 가축의 사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자원의 순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고기라는 게 그렇게 아주 효율적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고기보다는 신선한 채소를 먹어서 우리 몸을 가꾸는 것도 제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이긴 하지만 여기 선 강사 입장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도 성장한 아이들한테 적당한 고기는 좋긴 하지만 이걸 너무 과도하게 먹지 않으시는 게 제 경험상 이렇게 비만이 안 되는 경험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게 또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화장실 가면 손 씻고 그냥 그 핸드드라이기 말리거나 화장 툭툭 빨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초등학교 시절을 다시 한번 돌아켜 보시면 예전에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수건을 많이 매달아뒀을 거예요. 뭐 그거 가지고 코 풀기도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아주 쉽게 그냥 뭐 땀 닦고 이럴 때 화장지 툭툭 뽑아서 하고 입 닦고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제가 그냥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저도 이렇게 화장실을 했는데 손수건을 이건 아주 가식적인 행동이긴 한데 저도 가지고 다니거든요. 집에 이제 손수건을 여러 장 놔두고 그래서 뭐 조금 더 여러분들의 생활 패턴을 뭐 지금 제가 10개 이야기했지만 한꺼번에 10개 다 바꾸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진짜 저보다 더 위대하신 환경 운동을 실천하신 분들인데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도 답답해하고 하시니까 여기서 아이들한테도 항상 그러거든요. 저는 여기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하나나 2개를 택해서 그걸 오랫동안 하면 좋지만 한 일주일 내지는 한 달에도 한번 실천을 해보라는 거.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의 실천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항상 이야기하지만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뭐 기후변화 에너지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야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가 조금 하면 바뀔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여러분들 오늘 뭐 거의 한 4시간 정도 지겹고 뭐 따분했던 수업이긴 하지만 많은 거 다 익히지 않으셔도 내가 조금으로 실천함으로 해서 바뀔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